네, 반갑습니다. 여기 그 공간이 예전에 제가 청와대에 좀 있었는데, 청와대에 가면은 ESC, 저 국가 비상 위기센터라고 있는데, 이 지하 벙커에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엄청 멋진 공간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여주로 귀농해서 이렇게 농사 짓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에 꽂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최대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약간 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좀 유치한 제목을 했습니다.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 예, 저는 95년도에 이제 여주에 귀농해서 했는데 사실 귀농은 실패했습니다. 그 농사가 너무 힘들고 또 수입이 안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귀농하다가 좌절하고 그 다음에 여주에 농민들이 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 전국적으로 친환경이 한참 될 때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민들이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을 해보자 그랬는데 저게 사실은 대박이 났습니다. 2010년에 무상급식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아주 그냥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농민들도 제값받고 또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학교 급식을 하게 됐는데 저거 처음 이제 경기도에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학교 급식이 보니까 친환경 쌀로 일반 쌀을 바꾸어도 추가로 예산이 들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추가 예산 없이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바꿀 수 있다 학교 급식을 했더니 그분이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제정신이냐, 어디 와서 이렇게 뻥을 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실제로 추가 예산 없이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친환경 쌀이 원래 더 비싼데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학교 급식을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바꿀 수 있다. 왜 그게 가능했냐면 학생 수가 줄었어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기존 예산대로 친환경을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걸 어느 날 서류를 보다가 발견을 했어요. 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어디 와서 사기를 치냐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여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을 여주가 이제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고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될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친환경 학교 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제 아무 부담 없이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가 줄었으니까 더 좋은 걸 먹여도 아무 부담이 없었던 그런 시대와 맞물려가지고 친환경 급식이 대박이 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하고 나서 또 잘했다고 이제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소농들 직불금, 그 밭 직불금 만들었습니다. 원래 논만 직불금이 있었는데 가난한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밭 농사 많이 하시고 그래서 밭 직불금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역에 가서 국회 선거 한 2번 떨어지고 아주 막막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친환경 급식을 해서 친환경 급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요새 만나도 매출이 급식에 들어가는 것만 평균 7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식 말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득이 좋아졌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소득이 당연히 이제 없죠. 시장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직불금으로 소농 직불금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큰 돈이 되지 않고 그리고 농촌이 몰락의 길을 걸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촌은 완전히 몰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면 단위에 가보면은 그 면 단위에 이렇게 가게가 가보면은 절반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열어 있는 절반도 보면은 한 반은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면은 마을 회관에 가면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70대 분들만 앉아 있고 마을에서 이 급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분회장님이 나도 70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밥에 먹이기 힘들다.
몰락돼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농민 수가 2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00만 명 정도, 이제 한 4%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농민의 평균 연령이 올해 69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농민 평균 연령이 몇 세냐면은 70세예요. 농민은 평균 연령이 1년에 한 살씩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평균인데도 1년에 한 살씩 올라갑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69세인데 이 전체 200만 농민 중에 1년에 농업소득이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4분의 3입니다. 그럼 150만 명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매출이. 소득도 아니고. 그럼 그건 농업이 전업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다른 걸로 이제 먹고 살고 계시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나마 1,000만 원이 넘는 농민이 50만 명입니다. 그러면 5천만에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일 났다. 우리 농민의 평균 연령이 69세고, 그 중에서도 농업을 전업이라고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50만, 1%도 안 되고, 그 우리 농업은 사실상 거의 망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야, 정말 끔찍한 현실을 저희들이 이제 겪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촌이 사는 길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유일하게 찾은 희망은 재생에너지다. 앞으로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농촌이 되지 않으면 농촌이 살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생에너지를 우리 농촌이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 뭘까요? 이 은하계 또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파란 별인데 지구가 파란 이유. 예, 정답. 물 때문입니다. 물이 있는 유일한 행성이죠. 물이 이렇게 많은. 그래서 그 우주인들이 미국에서 저 암스트롱이 달나라로 이렇게 갈 때 거기서 지구를 찍은 거예요.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지구를 인간이 처음으로 본 사진인 거죠. 그래서 그 달나라에 갔던 우주인들이 느낀 가장 큰 소외가 뭐냐면 지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달나라에서 깨달은 게 지구가 아름답다는. 그러니까 지구가 너무나 아름다운 별이다. 근데 물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물의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 지구 표면의 71%가 물이고, 그 중에 담수는 2.5%. 지금 보시는 저 파란 큰 물방울이 71% 표면을 저 정도의 양이 덮고 있다는 것이고, 그 옆에가 담수 2.5%. 근데 이 담수의 대부분은 빙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강과 호수는 0.7%. 자, 그럼 퀴즈.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몇 %일까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주 극히 미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강과 호수가 0.7%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기후위기의 핵심이 생깁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물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7%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과 호수가 0.7%밖에 안 되는데 1도가 올라가면 지금 우리 거의 1.5도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대기 중에 수증기가 7% 이상 올라간 이 수증기가 가다가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니까 강과 호수의 0.7%에 7%면 10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지구에 쏟아지니까 저희들이 이제 비가 왔다 그러면 홍수고, 뭐 가물 왔다 그러면은 그 뭐 산불이고, 이렇게 심각한 재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도씨가 올라가면은 평소에 나던 재난이 4.8배 늘어요. 이거는 이제 1.5도씨가 올라가면 8.6배.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있던 홍수가 뭐 10년마다 또는 지금 매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후가
19년도가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씨 중에 제일 좋은 날씨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난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기후재난에 비하면 가장 약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은 요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지난번에 벼멸구가 대규모로 일어나서 아마 이 전남이나 전북 쪽의 농사가 거의 박살이 났었고, 그리고 수도권은 여름에 고온 피해 때문에 벼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확량이 별로 줄진 않았는데 도정을 해보면 알갱이가 덜 영어로 많이 나와서 줄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맨날 맹해 피해라는 게 우리 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고온 피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이 쌀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고온 피해 때문에 쌀이 줄었습니다. 이 고온 피해는 어떻게 나냐니까, 개화기 때 35도씨를 넘어가면 고온 피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땅이 7월달에 35도, 저희 여주는 지난해 40도를 찍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 정도로 지금 날씨가 떴기 때문에 앞으로 고온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거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고 수익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식량 위기가 첫 번째 우리 농촌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가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농촌에 들어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옛날에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통계 여론조사를 했는데 1등이 태양광이에요.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보긴 봤는데 공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그만큼 농촌의 태양광이 농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 아랫옆에 보면은 간척지에, 아마 나주도 많이 그럴 텐데, 염해 간척지에 태양광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농사 짓는 농민들을 내쫓게 됩니까? 좋아할 농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임차료가 원래 1,000원 했었는데 5,000원 올라가고, 농지에서 쫓겨나고, 돈은 기업이 벌고 피해는 우리가 벌고, 이것에 대한 분노가 이제 너무 치솟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이격거리라는 걸 만듭니다. 주민들이 여기 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에서 500m 안에 못하게 하고, 주거지에서 300m 안에 못하게 하고 하니까 전국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꼴등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거의 꼴등인데,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로 가긴 가야 되는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봤더니 돈은 기업이 벌고 피해는 자기가 보는 것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선진국들을 확인해 보니까 독일 사람들도 이런 재생에너지 싫어한대요. 저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덴마크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이걸 받아들였냐?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그 에너지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섬 같은 경우는 풍력도 주민이 소유하거나 협동조합이 소유하거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이 주인이 됐을 때만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안 모델이 이렇게 이제 떴죠. 이익 공유를 해서 주민들이 수용하는 것이 됐었는데, 사실 신안은 넓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여주 같은, 제가 사는 여주에는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일본에 보니까 마을 호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해서 이 집이 1호실, 이 집이 2호실, 마을에 있는 식당이 호텔의 식당, 이렇게 해서 마을 전체가 협동을 통해서 하나의 호텔을 만든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우리도 마을을 하나의 발전소로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이 집 지붕에 펜을 5장, 이 집 지붕에 10장 해서, 물론 각도도 다르고 생산량도 다르겠지만 그냥 펜을 수대로 나누자, 경비는 공동으로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발전소를 하나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산자부에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2021년 말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래도 산자부하고 얘기가 통하던 시절이라 전기사업법 하나 시행령을 하나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kW도 농민이 또는 주민이 팔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돼요. 20kW도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세금 신고해야지, 장부 써야지, 그 배보다 배급이 더 크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안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마을이 하니까 1MW까지는 다 묶어서 한 사람이 장부 하나만 쓰고 발전 사업자 하나만 되면 가능하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 제도를 바꿔서 여주에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라는 걸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이제 그 구양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1호 발전, 2호 발전, 3호 발전 이렇게 쭉 합쳐가지고 6개의 발전소를, 또 지붕에 있는 것을 쭉 합쳐가지고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태양광이라는 게 원래 돈 있고 땅 있는 사람이 원래 하는 거거든요. 이 태양광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는데, 이렇게 하니까 돈이 없어도, 지붕이 없어도 또 그 마을 주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발전 사업을 하고 있고 이장님만 조금 수고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MW를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됐는데, 1MW를 하니까 매출액이 한 6월, 7월 이때는 3,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그러면 그거 원금, 이자, 관리비 다 이제 더하니까 보험료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 비용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남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왔던 7월 달에 비가 계속 왔고, 그래서 망했다 하고 했는데 그때도 2,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강하지 않아도 어슴푸레하게 떠도 다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적게 나온 것은 1월 달에 1,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오면 이제 꼼짝 말하죠. 이제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순이익이 20년간,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1%씩 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20년 지나면 80% 효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다 통틀어서 20년간 평균으로 순이익을 계산했더니 매달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마을에 매달 1,000만 원이 나오는 돈으로 이 동네는 뭘 하고 있냐면, 마을에 공고를 한 대 샀습니다. 사서 구양리 행복버스 이렇게 써붙이고, 내일 병원에 가시는 분들을 모시고 병원을 갈 겁니다. 또 마을 사무장을 한 명 뽑아서 월급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 막 일찍부터 나와서 병원 가자고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을에 무료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를 이렇게 하시도록. 물론 지금 경로당에 이렇게 식사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녀회장님도 70살이 넘어가지고 밥할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인 일자리로 월급을 주는 조리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기 때문에, 또 노인정에는 젊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죠.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밥을 했는데 가서 젊은 사람이 밥을 먹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마을 주민이 누구나 가서 한 끼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 또 한 끼 식사를 하고 나면 남은 반찬은 저녁에 또 어르신들이 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거 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남자 독거 노인분들은 사실 식생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어르신들 이제 연극도 좀 보여드리고, 그런 볼 일이 없으니까 영화도 보여드리고, 또 동네 체육대회 하면은, 이 동네는 이번에 이제 티를 맞춰가지고 나갔는데 8만 원짜리 노스페이스로 그냥 딱 입고, 다른 분들이 이제 엄청 부러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양리 행복버스라는 버스를 타고 딱 가요. 그럼 다른 분들이 이거 뭐냐, 이거 마을 버스인데 우리가 했다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또 더더구나 이제 기가 막힌 것은, 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정부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가요. 매달 1,000만 원이 20년간 생기도록
농촌 마을에 복지를 줬는데 정부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가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마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 예산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뭐 한 마을하고 뭐 20억 있다면 두 마을하고 이럴 텐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 이거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다. 제가 이거 설계를 하고 만들었지만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수용성을 가지게 할까 하고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대박이더라고요.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게 특히 국회의원들은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지자체분들, 지자체 그 장님들은 보면은 무조건 자기가 공약으로 하겠다고.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었고. 그리고 이 마을의 특징은 그 신안 같은 경우는 4% 총 투자비의 4% 정도를 주민에게 줍니다. 근데 부양리는 100%를 주민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돌아가는 게 25배가 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지금 해남의 솔라시도라는 곳에서 100메가와트를 했는데 주민들이 4% 해서 123세대가 해결됩니다. 100메가를 했는데 이 구양리는 1메가를 했는데 67세대가 해결됩니다. 만약에 구양리 같은 모델을 100개 마을을 하면은 6,700세대가 혜택을 보겠죠. 같은 100메가를 해도 123세대가 혜택을 보는 거하고 6,700세대가 혜택을 보는 이런 25배의 차이가 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신안 모델이 모범 사례가 아니다. 저는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100메가를 하면은 업체 하나가 돈 벌어요. 그렇죠? 100메가로 주민이 할 수 없잖아요. 100메가면 뭐 20억씩 해도 200억, 2천억인데 그 업체가 그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데 100개 마을이 하면은 똑같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업체 하나가 돈을 벌게 할 거냐, 아니면 수많은 마을이 돈을 벌게 할 거냐. 그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해놓고 보니까 좋은 게, 이 솔라시도 같이 저렇게 100메가를 해놓으면 그걸 소비를 다 못하니까 송전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멀리 소비처까지 개통망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 다음에 생기는데, 구양리 같이 마을이 1메가를 하면은 그 마을에서 1메가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개 마을을 하면 100개 마을에서 소비하면 돼요. 500개 마을, 500개 마을에서 소비하면 돼요. 물론 다 소비하지 못하는 것은 ESS로 보완을 한다든지, 뭐 가까운 기업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물론 뭐 고민거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분산형,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했어요. 왜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나? 분산할수록 유리해요. 그리고 이렇게 100개 마을에 흩어져 있으나 한 군데 100메가를 하나, 그 효율이 모여있다고 효율이 더 많냐? 아닙니다. 그냥 면적이에요, 면적. 아무 효율이 없어요. 인버터랑 면적, 패널 면적밖에 없어요. 그리고 속도가 차이가 있냐? 속도 차이가 없습니다. 여주에 태양광 발전을 하나, 우리 나주에 태양광 발전을 하나, 그 발전 속도가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전기는 전혀 속도 시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농어촌공사가 여러 곳에 발전을 했다 해도 시차가 없어요. 다 동시에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모아서 효과적인 게 있고 흩어져서 효과적인 게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흩어졌을 때 훨씬 효과가 없습니다. 이 마을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문제나 이 개통망의 문제, 특히 지금 개통망이 제일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것을 전국에 할 수 없을까. 근데 이제 구양리가 좋았던 건 어떤 게 있냐면, 구양리는 그 한강 수계에 있어가지고 수계 기금을 매년 7천만 원씩 받았어요. 한 10여 년간. 근데 마을 주민들이 현명한 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놀아가지고 바쁜데, 이분들은 마을 땅을 샀어요. 그 돈이 오면 마을 땅을 사고, 또 마을 땅을 사고, 마을 땅을 이용해서 정부 사업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체육시설을 하고, 이렇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래서 마을에 공유 공간이 많았고 마을에 창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했기 때문에 주민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만약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합원에 출자한 사람의 출자에 비례해서 이익을 나눠주게 되기 때문에 마을에 차등이 생겨요.
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 가입하지 않은 사람, 100만 원 한 사람, 10만 원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 또한 농촌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용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구양리는 공유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고 아무 갈등이 없었고 전국적으로 수용이 가능했었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전적으로 논아줘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까 공공성이라는 게 이거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여주시장님이 국민의힘이에요. 그 국민의힘인데 태양광 관련해서 아주 심했어요. 저희가 이제 올리면 무조건 파트 했었는데 이것을 딱 보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 다른 마을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싫어할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다른 마을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다가 이제 찾은 게 농어촌공사 공공비축농지를 저희가 찾은 겁니다. 이렇게 구양리에 보니까 한 5,000평 정도 있어요. 비축농지가. 그래서 마을에 물어보니까 대체로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여쭤보니까 1만 5천 헥타가 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 비축농지가. 이게 이제 전체 농지의 1%인데 여기에 만약에 구양리 같이 태양광을 영농형으로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영농형으로 하게 되면은 7,500개의 구양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7.5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5기가와트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1년 내에 모두 그 만들어지는 태양광 발전소 전체가 지난해 2기가와트. 그 앞에 2.5기가와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최대로 했을 때 4기가와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비축농지 현재 있는 거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완전 뭐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1년치의 몇 배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비축농지가 없는 마을은 어떡하냐. 그럼 차별을 엄청 늘릴 거 아니냐. 그죠? 누구는 비축농지가 있어가지고 마을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비축농지도 없어가지고 혜택을 못 보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비축농지를 이번 기회에 늘리자. 아마 저 농어촌공사 직원분들은 비축농지 늘리는 거 찬성하시죠? 네. 관리할 때 늘어났어요. 어쨌든 기후위기 시대에 비축농지가 늘어나서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은 명분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전국에 농촌이 한 3만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이 3만 6천 개의 일내가 하려면 비축농지를 한 전체 농지 5% 정도 이렇게 늘리면 40기가와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영농형으로 그 농지를 그러면 태양광으로 다 잠식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 영농형으로 하게 되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생산하기 때문에 농지 훼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축농지 확대가 저는 시대의 과제다. 아까 이제 기후위기 얘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우리 농민분들은 거의 이제 70대에 들어섰는데 우리 농민 평균 연령이 아까 69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부터 농토를 줄이거나 팔고 75세가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해요. 대다수 농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다 은퇴 시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앞으로 5년 내에 은퇴를 하실 거예요. 은퇴를 하시는데 그 농지에 도시에서 아들이 와서 농사 지을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 경상도 어떤 분은 논을 팔려고 내놨는데 30%를 할인을 했는데 4년이 가도록 5년이 가도록 당사자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사장님 농지 이사님께 아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3년째가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사들여야 되는 그 비축농지 물량에 3년치가 줄 서 있는 곳이 있다. 아까 여주도 이제 경기도인데 제가 이제 농지부장님께 여쭤봤더니 우리는 1년 반치가 이미 주문이 들어와 있다고 할 정도로 다 땅을 내놓으려고 해요. 만약에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농지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2021년에 전국 농지 평균 가격이 27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 전국 농지 평균 가격이 20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2년 사이에. 근데 만약에 앞으로 사주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유일한 자산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로 비축농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과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은퇴하는 농지를 우리가 사중으로서 자산을 보호하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농지가 젊은 사람들이 하려면 규모화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농지를 사서 규모화할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뭐 100평이나 살 수 있습니까? 뭐 1000평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사서 젊은 사람에게 장기 임대를 주는 방법, 그래야 이게 규모화가 가능하다. 그래야 세대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농업의 절실한 세대 교체의 문제, 기후위기 식량의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농가자산 폭락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기축농지가 10%까지 늘려야 된다. 저 정도는, 저것도 이제, 그리고 저게 많아서 우리가 손해일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게 많으면 우리가 쌀 생산 조정, 또 농산물 가격 조정, 이게 우리가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그 얻어진 농지에 대해서 저는 영농형 태양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민에게 있어서는 에너지 혁명이다. 혁명적으로 훌륭한 거다. 여기는 이제 전남 보성에 있는 어느 농가의 그 조합장님이 이렇게 비교 대조구를 혼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는 영농형 태양광이고, 그 옆에는 그 일반 농촌 태양광, 농지를 전용해서 농지를 훼손하는 건데, 여기 딱 서서 보시면 여기는 경관을 완전히 사실은 망치게 됩니다. 20년간 거기는 아무것도 심기지 않고 까만 펜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 높이가 4m인데 제가 딱 섰을 때 경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가서 서보면 완전히 보입니다. 요 기둥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기둥도 보니까 이제 중간에 없앤다더라고요. 앞으로. 왜냐면 농사짓기도 편리하다고. 그래서 경관 문제가 없으면서 식량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식량 생산을 많이 줄면서 이거 저 가짜로 이렇게 신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80% 이상의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건 포도 같은 경우는 104%가 나옵니다. 딸기, 베리류 다 100% 넘게 나옵니다. 오히려 가려질수록 더 많이 나와요. 음식식물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논에서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고온 피해입니다. 고온 피해를 막아주는 농업재해 보호시설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렸는데 수학량이 제대로 나오느냐? 제가 또 이 과학 시간에 배운 빛의 이중성, 입자성과 파동성 때문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 파동의 정체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은 패널이 되면서 요 빛이 고루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아시죠? 빛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패널을 4m 높이로 올리면 거의 그늘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1m 하면은 패널 바로 이렇게 그늘이 지는데 4m 올리면 그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것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데, 저도 이거 처음 배웠는데, 광포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마다. 예, 그 빛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광합성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남은 거는 광합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 광포화점이 직사광선이 110kHz입니다. 근데 별은 40kHz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30, 20, 25 이렇게 내려갈수록 가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 이런 건 좀 안 되겠죠. 거의 그 광포화점이 높아서 거의 직사광선을 받아야 되는 그 작물들은 안 되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가능하고, 여기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 보십시오. 녹차, 포도 이런 건 더 많이 나와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 포도 와인 생산하잖아요. 다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하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냉해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 냉해는 설이 맞으면 냉해 피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온도라도 지붕이 있어서 설을 안 맞으면 냉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해 피해도 막아주고, 봄 피해도 막아주고, 그리고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가뭄에 훨씬 저항성이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기가 막힌. electric powertrain and the 이거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 그 기준이 있어서 autonomy hardware. 제가 보니까 이거는 미국의 전기 트랙터입니다. Our tractor 재작년에 1월달에 나온 모나크사의 전기 트랙터인데 provide more data. 70마력에 8,900만 원. The tractor collects so much more. 근데 7,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 하는데 제가 농민들한테 일반 트랙터 얼마 하니까 똑같아요, 값이. You know, it has a three 가격이 똑같은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입니다. front loader, all of those 저기 운전사가 타지 않았어요. conventional tractor are present. But beyond that, 그리고 이렇게 뭐 제스처를 하면 지가 see a 알아듣습니다. tractor that can interact with people while operating in an automated mode. From intelligence, you can basically 그러니까 기둥이 있어도 앞으로 센서만 달아놓으면 사실은 사람이 탈 필요도 없습니다. conventional 지가 알아서 로타리 치고 옵니다. and honestly safe. 그리고 이거는 낮이 아니라 밤도 할 수 있습니다. 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Using the onboard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위험해서 지가 이제 쓰기도 하고. 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뭐 기둥이 있다고 평가할 거냐. 그래서 영농 태양광은 저는 농업시설이고 영농 태양광은 농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도 할 수 있고 밭에 여기 이제 독일인데 축사를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걸 해놓으면은 소가 더 빨리 살이 찝니다. 떼아 끝에 내놓은 거다. 당연하겠죠. 사람도 떼아 끝에 내놓은 거하고 그늘에 있는 거하고 다른 듯이. 그리고 닭이나 뭐 키우면은 훨씬 잘 자랍니다. 그늘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전자파 때문에 뭐 소가 유산되고 이러는데 제가 그것도 공부를 해보니까 태양광 패널은 전자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류이기 때문에. 전자파는 교류에 맞습니다. 파도. 그러니까 전자파를 제가 측정을 해봤더니 그 측정기로 패널 밑에서 핸드폰보다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귀에 대는. 그 인버터만 조금 나오는데 거기 교류를 바꾸는 장치. 거기는 전자레인지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우리 집에 전자레인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되지 않고 요거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태양광 발전인데 이렇게 하우스 농사를 하면서도 사실 하우스도 빛이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우스 안에 채소하면 빛이 없는 게 낫잖아요. 온도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쌀 농사를 지어보니까 같은 면적의 쌀 소득의 6배가 태양광 소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농형 태양광으로 제가 이거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밑에서 80% 나오고 위에서 6배 나오고 그럼 6.8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1이 나오고. 그럼 에너지 생산하고 돈도 버는 기가 막힌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은 자연에 엄청나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농형 태양광 발전 100kW는 30년생 소나무를 매년 475그루 매년 심는 거 20년간 하고 똑같은 CO2를 저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무 심자 우리 지구의 기온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탄소를 저감하기 때문에 저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사를 지으면 저탄소 직불금을 줘야 됩니다. 오히려 이 혐오 시설이 아니고 환경을 지키는 시설이고 우리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설이라는 우리 농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여기다가 전기 트랙터로 이 농사를 짓고 여기서 나온 쌀을 이 정리소입니다. 여기 이제 태양광 패널을 올려서 친환경 전기로 도정하고 그럼 완벽하게 탄소를 저감하지 않습니까? 이 세 단계에서 저감한 탄소를 탄소 배출권 유럽 방식으로 측정해서 배출권을 생산해서 유럽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그 방식에 대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내가 농사지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만큼 직불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쌀을 저탄소 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는 1년에 나무를 475그루 심은 영농형 태양광 밑에서 전기 트랙터로 어렵게 지구를 지키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아마 환경을 생각하시거나 우리 지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서 드실 수 있도록 값이 조금 더 비싸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이 마을 공동체 재생엔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마을 주민들이
단결하고 단합하고 이거 함께 하기만 하면 다 가능하다. 마을 주민들하고 농어촌공사가 아까 그런 기축농지를 우리 농민들에게 빌려줄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지를 사실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곳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근데 농민들은 그 정부가 1.75%의 낮은 금리로 돈을 꿔준다고 해도 20억을 꿔준다고 해도 담보가 없어가지고 사실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양리도 돈을 구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그 최근에 농협중앙회 에너지 부장님을 만났더니 자기들이 마을 공동체 태양광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출을 하겠다. 담보 없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런 약속을 했냐면 지금 농협이 중앙회가 이 부실 채권으로 14조 원이 부실 채권을 했습니다. 부동산 PF에 들어갔다가 거의 뭐 엄청나게 박살이 났는데 지금 끝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에 더 박살날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태양광 대출에 나간 경남 고성군의 동부농협이라고 있는데 1,300억 태양광 대출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 계속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태양광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부실률이 얼마냐 그랬더니 0원이라. 부실 대출 제로라. 왜 부실 대출이 제로냐 했더니 태양광을 설치해서 한전에서 태양광 그 소득이 농협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원금, 이자, 비용 제하고 남는 거를 막 태양광 하는 업자에 돌려주기 때문에 부실률이 제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이런 태양광을 한다면 자기들이 얼마나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줄 거냐니까 저기 상호금융 지역농협들이 한 상호금융이 한 400조, 500조 있대요. 그 400조, 500조를 대출할 데가 없어가지고 중앙회에 맡기면 이자를 0.25%인가 이렇게 보태준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맡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겠다. 80%를 한전하고 계약서만 있으면 수익권 담보대출로 주겠다. 마을 공동체가 하면. 그리고 20%만 해도 지금 영농태양광 1메가 하면 한 20억 들거든요. 그러면 20%만 해도 4억이잖아요. 그럼 마을에 4억이 있느냐? 마을에 4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돈은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낼 돈은 없지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 4억도 농협한테 투자 기회를 주면 자기들이 투자하고 그 지분만큼 이익을 달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오면은 완전히 안전빵이에요. 방식도 안전빵일 뿐만 아니라 금리도 따갔다가 그 금리 수익만 해도 자기들이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막 이런 이익을 안 줘도 자기들한테 운영권만 달라더라고요. 자기들 운영권만 주면 이게 시장이 커졌을 때 그 운영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사업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엄청 반가웠습니다. 이제 돈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농어촌공사의 간호로 그 보니까 500메가와트를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멈췄었더라고요. 그래서 500메가면 얼마냐 하면 한 1조 정도 되는데, 아니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되느냐 했더니 농협이 된다고, 자기가 돈 많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문제도 아주 좋은 여건에 있다. 그래서 이건 분할로 간으로 이렇게 우리 농어촌공사가 가진 저수지가 엄청 많죠. 저기 3,400개 정도의 저수지가 있는데 저기서 생산할 수 있는 이 재생에너지 용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우리 또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프랑스는 담수 면적이 60%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0%, 담수는 20% 이렇게 허용되어 있는데 저걸 조금만 늘려도, 조금만 퍼센트만 조정해도 굉장히 많은 그 규모를 할 수 있죠. 지금 저수지를 대충 계산해도 15기가와트, 1기가와트면 1000메가와트니까 1메가와트가 20억이라고 치면은 2천억, 2조가요? 뭐 하여튼 엄청난 그런 이제 자원량을 사실 이게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주민들과 농어촌공사가 5대5로
예를 들어 아까 구양리처럼 아까 서산에 간호로가 있는데 서산에 마을 개수가 376개입니다. 그럼 376개 뒤에 마을마다 1메가씩 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을마다 고양이처럼 월 1,000만원씩 줍니다.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서산시 전체가 하는데 우리 서산 시장님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선거할 필요도 없죠. 내년에. 선거 나가면 사실 선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마을마다 월 1,000만원씩 주는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민에게 주는 양만큼을 우리 농어촌공사가 한다면 농어촌공사에도 그만한 수익이 생기고 주민들에게도 그만한 수익이 생기고 저는 이제 100% 주민에게 주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사장님 안 된다. 50%를 공사를 해야 된다. 우리 물 관리하는데 그 해마다 자산을 까먹을 정도로 뭐 4,800원 정도의 운영비가 너가 까먹고 나고 물도 또 공짜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익적 균형을 위해서 또 기후위기에 저수지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재작년에 여주에 저수지가 터졌거든요. 비가 와서. 왜냐하면 이제 보수를 안 하니까 지자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농어촌공사 비축농지를 살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면 어떡하냐. 저는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이 마을에 비축농지가 없다. 그러면 이 마을에 2메가와트를 해서 1메가와트는 주민들에게 수익으로 주고 1메가와트는 이 땅값으로 넣자. 그 이익은 계산해보면 가능해요. 그럼 국가 예산이 없어도 비축농지가 없어도 뭐 농어촌공사가 우리 주민들하고 뜻만 맞다면 전국 어디나 할 수 있어요. 전국 어디나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또 그런다면 농어촌공사를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농어촌공사가 그 영농 태양광을 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수익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뭐 재생에너지 막 정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가장 이 분야에 자원량이 많다. 여러분들이 가진 비축농지, 저수지, 농수로 이것만 해도 저는 사실 다른 거 뭐 철도 부지, 고속도로 유유지, 뭐 주차장 이런 지붕 이런 거 다 해도 농어촌공사 하나가 가진 이 자원량은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주 같은 경우 태양광 1kW도 허가가 안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경북에 대해서는 개통이 없기 때문에 2031년 1월까지 허가 꽝!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꿈만 같은 구상을 정부 예산 없이 우리가 주민들하고 농어촌공사가 마음만 맞으면 할 수 있는데 개통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2031년에 만든다는데 이게 언제 이게 되느냐.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도 마을 주민들이 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일본의 미야코지마 섬이라는 곳에 300가구가 있는데 테슬라가 여기다 집집마다 이걸 하나씩 넣어줬어요. ESS 배터리. 이게 뭐냐면 테슬라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예요.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요거 만든 거는 삼성 SDI가 만들었어요. 테슬라에 납품한 건데 이렇게 그래서 지붕에 태양광에서 해서 요걸 충전했다가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를 테슬라가 가상 발전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가 5,000가구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나눠줘서 테슬라가 이 배터리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집에 이 배터리를 놨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냥 가만 놔두기만 하고 테슬라에게 빌려주기만 하면 공간만 빌려주면 테슬라가 월말에 내가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몇 달러 벌었다고 나한테 돈을 줘요. 나 그거 보면 한 줄 알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상 발전소인데 전기값이 비쌀 때 충전해서 쌀 때 파는 방식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의 전기를 마을에서 생산해서 마을에서 소비한다면 개통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거는 대규모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아까 마을에 1메가 정도씩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공사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채찍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줬습니다.
요즘 아주 챗GPT가 모르는 게 없는데 여기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그 이상기후에 대응해서 수자원과 재해가기를 제대로 해라. 친환경농업을 확산해라.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농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라. 여기 딱 챗GPT가 용농형 태양광을 하고 주민소유 참여형 생산을 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저수지 같은 탄소 흡수원을 잘 관리해서 정부의 실행 기관으로서 생태순환 선도해라. 어떻게 맞습니까? 챗GPT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맞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 시대에 주도권을 질 수 있고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햇빛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이제 농어촌공사가 앞으로 농어촌 재생에너지 기반 공사 농어촌에 옛날에는 물 기반에서 경제 정리하고 수로 정리하고 저수지 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시대에 사실 재생에너지의 89%가 농촌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이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농촌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하는 공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갖는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사실은 창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의 옥토퍼스라는 회사가 2016년에 문을 열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지금 막 매해 2배 성장, 3배 성장할 정도로 대박이 났는데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크라켄이라는 이 회사 자회사거든요. 여기 에너지 생산 회사입니다. 옥토퍼스라는 에너지 생산 회사가 이렇게 지붕에 태양광 패널도 하고 풍력 발전도 하고 이제 이런 재생 에너지를 한 3기가와트 정도예요. 뭐 발전소는 한 몇백 개 정도 이런 소규모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진짜 장점은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이 회사에서 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회사는 재생에너지만 팔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은 주민은 우리 회사 거를 써달라. 그리고 이 회사는 한낮에 태양광이 많아서 전기가 막 남지 않습니까? 그때 전기 요금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은 한낮에 내가 전기 쓰고 자동차도 충전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하면 내가 100kW 썼다. 그게 돈으로 3만 원입니다. 치면은 3만 원을 받아요. 내가 3만 원 내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죠? 그럼 아마 우리 주부들 같으면 막 전기료 쌀 때 막 뭐 다 하겠죠. 왜냐면 돈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이 회사는 ESS 저장 장치를 그만큼 덜 맞춰도 되잖아요. 그 남는 전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걸 줄여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자동차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내가 6시간 이상만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기 자동차를 이용해서 그 충전 이제 비쌀 때는 전기차에서 떼쓰고 쌀 때는 전기차에다 충전하고 하여튼 이 사람이 내일 출근하기 전까지는 채워넣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걸 ESS로 활용하는데 그거 빌려주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19,000km까지 1년에 무료. 19,000km면 한 2,300만 원 하고요. 기름값이 제가 한 2,30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무료로 해주고 고객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ESS를 안 사고 전기차 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서만 막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과연 흑자를 낼 수 있는가? 그런데 이 회사는 흑자를 냈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5% 싼 전기요금을 다른 회사보다 싸게 했어요. 이걸 누가 하냐면 AI가 전기요금 비쌀 때 팔고 쌀 때 저장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가입한 주민들에게 전기 비쌀 때 쓰지 말라고 문자 보내줘. 언제부터 몇시 비싸고 요거를 AI가 이제 하는 거예요. AI가 해서 이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예요. 크라켄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전 세계에 팔아가지고 저 회사가 돈을 지금 떼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폭력단지 근처에는 요금을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폭력단지 우리 오면 우리 요금이 할인되니까 너무 수용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전화기 요금하고 똑같아요. 알뜰 요금제, 데이터 무제한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냥 무제한으로 전기 쓰겠다는 사람, 아니 나는 알뜰로 쓰겠다는 사람, 사인하면은 AI가 알아서 그냥 세탁기 돌리고 자동차 충전하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 가입된 요금제에 따라서. 망은 이제 공통으로 이용하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전망을 이용하고 만약에 농어촌공사가 생산한 전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면 제가 볼 때 대박나요. 앞으로 한 3년 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요금제가 우리나라 이 요금제가 아니거든요. 똑같아. 한전 똑같은데 앞으로 2, 3년 안에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안 바뀌면은 한전이 망하거든요. 적자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왜냐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옛날처럼 그냥 한전이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 LNG 발전소 돌려라, 석탄 돌려라 이러는 시대는 끝나고 수십만 개의 발전소가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수요 공급을 맞춰야 되는 시대에 옛날같이 지금 똑같은 고정 요금제로 해서 망할 수밖에 없죠. 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이런 혁신을 만약에 그 농어촌공사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1000개 마을 하면 1기가입니다. 10,000개 마을 하면 10기가입니다. 10기가의 전기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판매합니다. 어쨌든 한전이 판 것보다는 싸게 소비자가 느끼도록 이렇게 그 AI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조절해서 협동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부가가치는 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몇백조, 몇천조에 달하는 사실 그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자원은 농어촌공사가 저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양리는 다음 단계 5단계까지 있는데 아까 2단계는 지붕에 올려가지고 에너지 자리 자기 집에서 쓰는 에어컨 난방을 해결하는 것이고 3단계는 영농형 태양광을 해서 저탄소 농방을 만드는 것이고 4단계는 귀농귀촌도 아예 청년들에게 200kW 컨트를 줘버리자. 200kW면 영농형 1200평이 필요하거든요. 1200평 한 단지를 농어촌공사가 영농태양을 설치해서 청년에게 임대를 줘버리자. 임대를 주면 그 청년이 거기서 나온 태양광 소득으로 농어촌공사한테 기계비 들어가고 분할 상환하고 이자 분할 상환하고 자기 순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예요. 그럼 200만 원을 20년간 매월 받는 청년은 그 마을의 정착이 100% 가능하겠죠. 지금 100만 원씩 3년 받고 말잖아요. 지금 100만 원씩 3년 받고 마는데 그 청년들의 대부분은 빚더미에 올라가거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대 교체를 이루고 우리 청년들의 귀농하고 우리 농업의 세대 교체를 이루려면 저는 아예 농농태양은 펀드를 주자, 돈을 주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만약에 한 5메가와트 정도 하면 한 50가구에 월 100만 원씩 햇빛 연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농촌에 서로 가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지금 지역 소멸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그리고 또 이런 전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농촌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다. 만약에 저는 이제 여주에 사는데 여주가 305개거든요. 1메가 시험하면 305메가, 300메가의 이제 태양광이 생기면 저는 SK의 하청업체랑 계약을 할 수 있어요. PPA, 직거래로 전기 판매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 마을에 하청업체가 여주에 온다면 지금 산업용 전기가 180원 정도 하는데 150원에 줄 용기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직접 생산한 전기라서 우리는 사실 원가가 안 들었잖아요. 땅은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돈은 농협돈이고 뭐 우리 원가가 안 들었으니까 깎아서 주고 우리는 저 손해본 거는 조금 더 하면 되죠. 이제 1메가 했으면 1.2메가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전기료를 낮춰서 기업이 오도록 그래서 대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교체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장기적으로 이 영농형 태양광이나 마을 주민 재생에너지는 제가 보면 거의 만병통치약이다.
실제 제가 그래 느끼거든요. 아, 이게 유일한 대안이고 앞으로 소멸하고 몰락하는 농촌을 살릴 유일한 대안이자 어찌 보면은 도시 사람들이 오려고 줄을 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꾸로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로 확보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AI가 전문직을 대체하고 로봇가 생산을 대체하는 이런 시대에 뭐 먹고 살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모두가 함께 공유 자원이니까 공유함으로써 햇빛배당, 기본소득, 최소한의 복지 이런 것들이 실현되게 함으로써 우리 그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농촌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자. 그리고 그 핵심에 저는 농어촌 공사가 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주체가 농어촌 공사가 되어야 되고 농어촌 공사가 된다면 대박 날 것이다. 그래서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산한 경기를 매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는 자동 세트 매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 같은 경우는 아직 한 350메가와트의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죠. 그냥 주민들이 동의해서 건설하면 끝나버리죠. 매전을 하면 예. 수익이 올라가지만 자체 사용하게 되면 수익 자체가 굉장히 줄 수밖에 없고 자체 사용하면 그 전기값 상당히 수익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게 이익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 쓰는 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기요금이 잘못되어 있는데 지난해 IRC 제도라는 걸 정부가 만들어서 그 팔 때만 RC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써도 RC가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팔아도 이익이 생기지만 이제 써도 이익이 생기도록.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다 파니까 개통이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제도를 잘 바꿨습니다. 잘 바꿔서 그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은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정책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명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래전략 아카데미를 또 주최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재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수년간 고민하고 노력하고 사실 추구했던 방향과 이상향입니다. 이제 25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소 약 17만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약 27기가와트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했듯이 개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남권 그리고 강원도권. 그래서 마을 발전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역 주민과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자체장이나 이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대규모 사업으로 갔을 때 규모별 접근 방식이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제시되면 더 보다 좋은 농촌 그리고 고령화, 기후위기, 그리고 햇빛연금 같은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도 부분 그리고 관련 법규적이 좀 개정이 되고 조직 인력이 된다면 충분히 이런 정말 농어촌 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두에 설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는 대규모 사업도 똑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핵심은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을 디자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500메가와트가 저수지 같으면 한 군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쪼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500메가를 하더라도 그 주인이 500개 마을이 되도록 지자체랑 협의해서 설계하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규모로 하면 개통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 초고압 직류 해저 케이블을 무조건 놔야 된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이제 그런 방향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지금 거의 가자라는 게 이제 한 측면이고 그 또한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통 문제의 핵심은 개통이 보통 8년, 10년씩 걸리거든요. 송전탑 하나 가는데 그 송전탑이 들어오다가 바로 이제 데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데모를 하면은 한 개당 1억을 줘요. 마을에. 그 데모를 열심히 하면 한 개당 2억을 줘요. 그래서 주민들이 열심히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8년, 10년 이렇게 걸리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정부가 에너지 3법이라는 걸 해서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돈도 더 주고 뭐 인허가도 더 빨리 하고 저는 그거 다가 아니다. 그거 해봐라. 똑같다. 왜냐면 주민 저항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주민 저항 놔두고 돈 더 준다고 빨리 가겠냐. 저는 주민 저항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 참여형으로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을 옆에 마을이 이제 일명을 했어요. 우리가 다 일명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개통이 없어서 임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 마을은 개통이 있어서 임명을 하고 우리 마을은 개통이 없어서 임명을 못할 때 저는 야 이거 빨리 이거 개통이 뚫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기값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딱 거기 다 마을 소득을 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달라져요. 입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송전망이 지나가는 마을에 앞으로 그 아까 태양광 마을 쿼터를 한 3메가나 5메가 좀 줘버리자 쿼터를. 예를 들어 우리 마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5메가와트 쿼터를 받았으면은 5메가와트를 하면은 50가구면 월 100만 원씩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국가에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좋고 송전탑 받아들여서 좋고 그리고 개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내야 저는 개통망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는 1, 2년 안에 다 건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인허가 시간이 아니거든요. 다 동의 시간. 그래서 주민이 주인되는 방식을 확실히 바꿔야지 개통 문제도, 아까 금융 문제도, 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제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업무가 공사가 그 농식품부나 지자체를 대행해서 전국에 지금 저희가 한 2,000개 정도 되는 면에다가 대부분 복지시설을 다 넣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시설을 주민들 보고 운영하라고 하면서 저희가 해준 일이 뭘 해줬냐면 커피숍, 무슨 뭐 판매장 이런 걸 많이 넣어줬어요. 이걸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과거에 한 10년 전에 한 게 지금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 시절이 변하다 보니 이 운영할 사람도 없고 또 노인분들이 그 일을 배웠다가 그 한 3년 뒤면 또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하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제 운영이 되더라도 자기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 구조여서 요 태양광 모델은 사실 보면 한번 초기에 들어가는 거지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 면 단위 정도에는 빨리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한 추진 방향도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를 받고 싶은데 일 하다 보니까 최고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개통선로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구양리는 개통선로가 있었고 그다음 구양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일단 뭐 위원장님 계시겠지만 주민분들하고의 그런 단합된 모습이 있었고 또 세 번째가 돈 문제거든요. 부지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그 면소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면 단위 같은 데는 보면 마을에 한 2개, 3개 모여 있으니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발전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자기들이 필요한 그 부지 외에는 대부분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식품부랑 협의를 해서 마을 발전을 하는 주민 추진위원들이 그걸 받으면 그걸 무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해주자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지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이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국가도 일정 부분 투자를 좀 하자고 해서 저희 아는 농식품부에다가 한 500kW 정도는 국가 투자를 해라. 그 카페 만들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고 나머지 500kW 정도는 주민들이 산자부의 에너지 그 금융지원
사업을 유치를 하든 뭐 농업에서 자금을 받든 해도 그건 어차피 남는 장사니까 그렇게 한다면 1년에 한 1억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고양이처럼 이 세 가지가 다 아무가 맞아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 한번 금품을 받고 자문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본을 지자체나 정부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은 마을이 손해 들어가면 받으면 손해. 왜 그런가 하니 지금은 정부 사업이 정부가 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뭐 50% 들어오면 RC에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RC에서 회수를 해가면 한 절반 정도를 뺏어가면 마을에는 절반 정도 소득이 줄어요. 대신에 2%짜리 에너지 공단 기금을 받으면 남의 다 이익인데. 그래서 저희가 정부 돈을 안 받는데 더 유리하고, 근데 이제 아까 대출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농협 문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주 대출은 좋은 호기이기 때문에 정부 돈이 들어가면 손해다. 그래서 이제 받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그런 이제 부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안 하나를 발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위원회에 얘기해서 공동체 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 자립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서 공동체가 에너지 자립을 하려고 할 때는 국유지나 국공유지나 뭐 기타 여러 가지를 임대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적극 임대해 줘야 한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안심하고,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도 좀 이제 항상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싹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찾아와요. 여기 해달라, 여기 해달라. 근데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돈 안 들어가는데, 자기 땅 안 들어가는데, 그때는 막 구석구석에 해달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수용성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산해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농촌 종합회가 저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농촌에 지붕이 낡았지 않습니까? 그 고치려고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고치지도 않지만, 이걸 태양광을 올리면서 지붕 고치는 것까지 같이 세트로 묶어서 지원을 해줘서 지붕을 고치면은 태양광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나중에 지붕 고친 값까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만 설계해주면은 내가 돈이 없어도 지붕만 있으면은 그래 일단 올려. 어떻게 갚을 거냐? 햇볕에서 나오는 거 까나가면 되니까. 금융 설계만 하면은 집을 이제 싹 고쳐갈 수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단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어차피 기후위기에 단열을 높여야 되는데 농촌은 그게 안 되니까 단열까지 같이 해서 새마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새마을을 만드는데 돈은 햇볕에서 벌어서 항상 쓰도록, 돈이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응용하면 훨씬 농촌 종합개발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농경친화 이정훈입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이제 비충동지를 이제 활용한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담당이다 보니 전에 고향에 가서도 뵙고 이제 그걸로도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사실 이 사업이 원래는 이제 지금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이라는 이름이었고, 과거에는 이제 농지 매입 비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바뀐 게 201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비서관을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 제도가 이제 그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그 예산이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한 7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늘리게 된 이유는 이제 청년농들에게 공공임대를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비축농지는 대부분 다 청년농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의 짓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영농형 태양광을 거기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이제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고 같이 참여를 해야지 가능할 건데요. 만약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 시작하는
것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이 기존에 쓰던 거를 저는 건들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새롭게 마련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명하신만 마음먹고 해도 되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기후위기 대응 기금 또는 기후위기 녹색 채권 이런 막 100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걸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늘려서 농어촌공사가 그런 기금을 이용해서 농지를, 비축농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그게 부족하다 했을 때 또 주민들의 요구는 그렇고, 제가 볼 때 이게 그 준 공영 방식으로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하는 걸로 들어가면, 저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만약에 면사무소 회의를 하면 이 마을이 그걸 하는데 우리 마을이 안 한다. 그러면 저 이장이 가만 안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저 마을은 농어촌공사가 땅 조사하고 우리는 농어촌 땅 조사 안 하냐고, 이제 제가 볼 때 오히려 그게 민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전체 마을들이 시차를 두고 하겠지만 해나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요구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쓰는 것보다는 새롭게 마련해가서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 해봐야 사실 1%인데, 저도 민주당에 있지만 민주당이 계속 요구해왔던 건 5%였거든요. 전체 농지 5%를 비축농지 확보하라는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10%를 또는 그 이상을 얘기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그런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고 신규를 마련해가면서 해가는 것이 여러 그런 논란을 없애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기존의 청년이든 새로운 청년들은 아까 200kW씩 커터를 주는 방식이 그 청년들에게 진짜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청년농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차별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을의 어떤 그 공동체, 어떤 마을의 법인 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청년농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청년농이 같이 그런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200kW랄지 어쨌든 일정 부분의 그 수익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청년농들이 함께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이렇게 귀농을 할 때 개인이 귀농하잖아요. 이거보다 마을에 귀농하면 훨씬 생존율이 높은 거죠. 마을 사람들의 일원이 해주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1메가 퍼터 안에서 청년 목수를 해주고, 그러면 청년이 사무장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사무장 필요하잖아요. 마을 차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아니 부인 사무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을에 녹아 들어가도록 우리가 지도해주면 훨씬 저는 청년의 생존율이 훨씬 높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은 적극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광이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강연 중에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같은 농업 관련해서 다 이제 공감하고, 농민들을 위한 우리가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다 이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쪽으로 갈 건 맞다고 이제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이제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영역은 아직까지는 산업부가 이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산업부 현재 분위기도 이제 그 발전사들은 농어촌공사 관련 자원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재생에너지 쪽으로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앞으로 더 막 확대해가지고 청년농이라든가 또 그 지역 소멸에 대한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제 더 또 안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사업 우리가 확장을 할 때는 또
그 당위성이라고 논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개발해서 산업부나 여타 기관들 이제 공감대도 많이 형성해야 되고 또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그 앞으로 큰 역할 하실 거니까요. 산업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저한테 많이 좀 협조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내일 모레 저희 이제 고향에 견학을 오는데 파푸아뉴기니에서 와요. 파푸아뉴기니에 새마을 운동 하시는 분들이 22분이 4개 마을 분들이 고향에 견학을 와요. 왜 오냐 그랬더니 딱 자기들이 생각하는 새마을 운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에 마을 공동체 태양망을 만들어가지고 주민 수익을 나누는 걸 하겠대요. 그래서 새마을중앙회가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제 오게 돼서 내일 모레 이제 견학을 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장애물들 있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와 관행과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건데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주민들이 모두 이익 보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뭐 산자부 농식본부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이거에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 사업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이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저는 이게 준 공영 방식으로 갔을 때 굉장히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해 보십시오. 지자체장들 같으면 내년에 선거인데 아마 이게 소문이 나면은 막 찾아오고 난리 날 겁니다. 서로 다. 이게 당선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사실 있었어요. 저도 9학년 하는데 4년이 걸렸고 온갖 이 장애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해봐야 뭐가 막히는지 알고 그래서 빨리 뛰어드는 사람이 빨리 해결하고 빨리 해결하는 사람이 선두에 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면 우리 사장님 계시니까 구양리에 빨리 시범 사업을 해서 다른 사업, 다른 파푸아 뉴기니에서 오니까 그 전국에 모범이 돼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만하고 마쳐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사는 작년에 우리가 퓨처 KRC 1년 동안 퓨처 KRC를 준비하면서 그 결론 중에 핵심적인 결론 중에 하나가 에너지 플랫폼입니다. 우리 공사의 미래 비전 공간 플랫폼 또 디지털 플랫폼 거기에 에너지 플랫폼이 이제 그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앞으로 우리 최재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사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될 거고 그건 공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그 이제 퓨처 KRC 에너지 플랫폼을 정리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 지금 기전기술처 또 지역개발 쪽 또 우리 농지은행 쪽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이제 방향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농어촌 자원, 농어촌에 있는 에너지 자원들을 극대화할 것인지 그거를 특히 지역의 발전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지역을 바꾸는 힘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 부서가 아닌 분들은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부서들은 아주 치열하게 현장도 다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뭔가 이제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잘 준비하고 대응을 하면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그런 뭔가 좀 그런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기 뭐 당장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